의대 막 판도가 바뀌었다. 고1 이하 의치대를 희망하는 친구라면 그 학습 로드맵이 어떤 식으로 일단은 의치를 목표로 한다면 쪽을 예전 선배들은 안 했던 까지 조금 해야 되는 구조가 아닌가, 그런 의대를 써볼 가능성이 열렸다. 사실상 최상위권 친구들에게는 할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안녕하세요. 분당 파인만 교육에서 입시를 총괄하고 있는 엄보영 소장이고요. 분당 파인만 교육 과학과 원장 고동현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방금 PD님이 논제를 던져주셨어요. 그래서 미리 생각할 시간도 없이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AI 시대에 학원 과연 망하지 않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남의 밥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저희도 챗GPT 같은 거 쓰다 보면은, 진짜 놀랄 때가 엄청 많아요. 진짜 이렇게까지 문해력도 있고, 탐구력도 있고, 조사력도 있고, 문장력도 있고, 와, 진짜 어떡하지? 우리 애들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애들은 책 같은 걸 잘 안 보고 긴 텍스트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워낙에 이제 짤이나 짧은 영상 이런 거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일단 긴 거를 모두 싫어하거든요. 영상이든 글은 더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모르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이 정도는 상식 아니야, 이걸 어떻게 몰라 라고 하는 그런 상식과 단어를 모르는 게 엄청 많습니다. 어머님들도 끄덕끄덕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챗GPT랑 얘기를 하다 보면 우리 아이들은 뭘 먹고 살지? 저는 사실 저희의 앞날보다 좀 그게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근데 이 챗GPT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노력해야 할 점과 보완해야 할 점,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설 자리는 어디일 것인가, 설 자리가 있으려면 지금부터 무슨 생활 습관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갖춰야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저는 지금 그 청소년들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챗 GPT를 너무나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그냥 믿고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의 도구로 활용을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뭔가 왜 옛날에 전래동화에서 그 빗자루를 사람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 대신 일 시키고 나 대신 뭐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를 대체할 수 있는 완벽한 또 하나의 나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과제를 내주거나 아니면은 좀 이렇게 자기소개서 소재를 만들거나 그래가지고 주제를 같이 만들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서 내가 문단화를 시키는 작업을 해야 하는데, 가끔 아이들이 갖고 온 걸 보면 챗 GPT에 한테 물어보고, 주제를 주고 물어보고, 그리고 걔가 한 내용을 그대로 복붙을 해와요. 그러면은 이제 뭐까지 복붙을 해오냐면은 이것 말고 이것도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가요? 막 이런 거 있죠. 아니면은 뭐 이것 말고 어떤 점에 대해서 더 도움을 원하시나요? 이것까지 그냥 무지성으로 복붙을 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보지 않는 거죠. 얘가 해온 것에 대해서 맞는 건지, 아니면은 최소한 맞는 건지는 정말 끝까지 나아간 정말 모범생적인 아이인 거고, 출처를 확인하고 이게 맞는 이야기인지 소스도 확인하고, 이런 건 정말 완벽한 친구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얘가 말한 내용을 통째로 갖고 오고 다시 한번 읽어보지도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희는 저희 아이들이 좀 어려서 그런 줄 알았는데, 중고등학생이라 좀 어려서 그런 줄 알았는데, 대학교 교수님들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그냥 그 뒤에 챗 GPT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게 그대로 붙어와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그냥 점수를 줄 수 없다. 그쵸? 본인이 아예 걔한테 물어보고 그걸 참고한 게 아니라 그냥 따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유지가 된다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자기소개서 소재를 만들고 문단화를 시킬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수학, 과학에 대해서 아이가 깊이 있게 쓴 경우에는 저는 전반적인 이런 주제가 좋아. 너의 학생부의 활동으로는 이런 주제까지 좀 뽑아낼 수 있겠어. 너가 공부를 어디까지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면접 준비까지 가능할 테니까 이거까지 소화 가능한 요 분야까지 한번 해보자 라고 제안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아이가 써갖고 온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하는 것,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어디까지 공부를 할 수 있는 학생인데 그 수준에서 아이가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우수성을 보였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원장님께도 그렇고 수학, 과학 선생님들께 직접 요청을 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전문 지식이 저한테는 그 전문 지식은 오류를 하나하나 확인할 만큼은 없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좀 부탁을 드리는 거에서도 좀 보실 것 같고. 그래서 아이가 써갖고 온 문단, 어느 정도 저도 찾아보거든요. 찾아보고 공부하고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이 친구 면접 피드백도 해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찾지 못한 오류들을 가끔 찾아주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친구가 챗 GPT를 썼구나, 안 썼구나 라는 게 좀 바로 보이나요? 수학, 과학 영역에서. 네. 제가 뭐 사회 영역 이런 거는 바로 보이긴 하는데 수학, 과학 영역에서도 바로 보이나요? 그렇죠. 일단은 너무 이론적이고 아이의 학습 수준을 넘는 부분이라는 것이 상당히 노골적으로 좀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과학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요 정도 선을 얘기하면서 독창성을 갖게 발언을 하는 친구가 있고 아니면 그냥 딱딱한 내용적으로 뭐 논문식으로 그냥 쫙 발언을 하는데 아이의 생각과 독창성은 전혀 없는 그냥 지식적인 면만 이제 갖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이제 그 아이를 바라보고 그 아이를 지도하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바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이게 본인이 결국은 소화하지 못할, 선생님이 보셔도 이 친구가 이 부분까지는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소화가 불가능할 텐데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면 본인도 분명히 읽으면서 알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 부분까지 쓰는 걸까요? 본인이 아무래도 우수성을 표현을 할 때 소위 말해서 더 많고 더 깊은 영역, 자기가 모른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 그게 우수하다라고 아이가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습 지식적 우수성보다는 과학 영역, 뭐 다른 학문들도 그렇겠지만 과학 영역에서도 다소 독창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소위 말해서 뭐 나를 이렇게 우수함을 표현하고 싶다라는 거에 대한 좋게 얘기하면 의지고 강박관념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보이는 것 같아요. 다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자소서 중에서 제일 조금 다시 반려시키는 자소서의 가장 대표적인 부류가 다른 분들의 논문이나 연구물들을 요약해가지고 가져오는 경우. 그럼 이거는 내가 연구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거를 조사한 것밖에 안 되는 건데 이 조사한 거를 내가 요약 정리했다고 해서 얘의 우수성으로 봐야 하느냐의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뭐 상위 학교의 면접관이나 평가자들도 그렇게는 보지 않을 게 너무 뻔하잖아요. 그리고 가끔씩 이제 너가 이걸 썼어? 그럼 끝까지 너가 책임을 져야지 하고 정말 집요하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이가 완전 그때 패닉이 와서 그 다음엔 본인이 아는 영역도 그냥 망쳤어 라는 생각으로 그냥 싹 다 망쳐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가 있는 경기도에서는 뭐 내년에는 또 과학고가 2개가 더 신설이 될 예정이지만 현재 버전으로는 경기북과고 하나밖에 없는데요. 제가 경기북과고 인재상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인용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게 이제 젊음과 근사를 잘하는 사람을 뽑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젊은이 적절한 질문,
근사가 가까울 끈 생각사에서 그 적절한 질문의 해답에 가까워지도록 노력하는 생각.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에서 그렇게까지는 말씀을 안 해주셨지만 이게 과학고다 보니까 결국은 과학고를 양성하고자 하시는 그런 학교인 거잖아요. 그래서 과학자의 근본이 뭐냐라는 것을 봤었을 때 어떤 자연 현상들을 보고 이거는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 이거는 저 아까 A를 봐도 그랬었는데 B를 봐도 그렇고 지금 C를 보니까 이것도 그런 공통점이 있네. 그렇다면 이 공통점이 어떤 그 독립 변인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떤 결과론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게 아닐까라는 그런 가설을 계속 떠올리고 하는 능력. 이게 이제 결국은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질문력 이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 챗 GPT가 지금 스스로 막 뿜어내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뭐라도 얘기를 하고 뭐라도 주제를 주고 뭐라도 꼴이라도 남겨줘야 그럼 이것도 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전 할 수 있어요 하는 것이지 지금 아직 사람의 영역에서 남겨져 있는 게 그 젊은에 관한 영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너무나 들어요. 더군다나 이런 지금 안전한 직업이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아주 전문직의 경우에는 고연봉이다 보니까 이거를 로봇으로 대체하거나 AI로 대체할 수 있다면 사실은 이 기계를 발명하거나 대여하는 그런 업체에서 가장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직업부터 대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직업의 특성이 전문직이라는 어떤 철옹성 안에서 자기들끼리의 주고받는 그런 정보 교류 이런 것들이 내가 알아듣고 너도 알아듣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고 다른 사람은 모르고 그래서 내가 아는 지식을 활용을 해서 이제 그 직업으로 활용을 했었던 게 전문직이라면 사실 그 정보를 넣는 대로 하나도 잊어먹지 않고 그리고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무한정 넣을 수 있고 그러면 판례도 무한정 넣을 수 있는 거고 임상 실험 결과도 무한정 넣을 수 있는 거고 그 모든 거를 하나도 까먹지 않는 거고 그런 게 어떻게 기계를 따라갈까라는 부분에서 그러면 이제 여러 분야의 여러 전문직 분야의 어쏘들을 뽑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굵직굵직한 의사결정은 파트너급의 사람들이 할 텐데 그러면은 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밑작업들, 자료조사나 그런 밑작업들은 이제 어쏘들의 역할이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런 AI 등이 대체를 할 수가 있다면 사실은 어쏘를 뽑는 게 되게 현격히 적을 것이고 지금 파트너가 천년만년 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브레인을 갖고 있으면서 계속 젊은 상태를 유지할 수 없잖아요. 그럼 결국 어쏘가 파트너가 돼야 되는 건데 파트너로 뽑으려고 하니까 전멸 없어요. 그런 경우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많이 이렇게 그 AI 시대에 좀 걱정되는 영역이다라고 전문가들도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어쏘를 뽑거나 그럴 때도 조금 이런 절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예전보다는 좀 더 많이, 그러니까 파트너급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사람, 이런 사람을 조금 더 많이 뽑을 수 있지 않을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조금 바뀌어야 되잖아요. 학원도 지식을 전달시키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좀 주입을 하는 것보다는 얘가 어떤 개념을 배우고 지식을 배웠을 때 그것과 연계한 다른 개념에 대해서 사고를 확장하거나 아니면은 실생활에 응용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좀 가르치는 쪽으로 공교육이나 사교육이나 조금 이동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원장님은 과학 쪽은 좀 어떻게 교육 쪽으로 학습 쪽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과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과거에 성립됐던 이론을
호기심과 탐구를 통해서 새롭게 깨면서 발전해온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독창성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아까 말씀해 주신 바대로 챗GPT가 어떤 이론이나 현상에 대해서 충분한 데이터로 요약 정리, 그다음 확실한 이론을 제시는 할 수 있어도 새로운 방식에 대한 것을 창조해내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호기심 탐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이제 도와주고 그 부분을 유도해낼 수 있게 질문에 소위 말해서 티키타카도 잘 되는 방식으로 하고 하는 부분이 일단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선생님이 어떤 이론을 가르치더라도 아이가 존중하는 선생님한테는 더 흡수력이 빠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아이의 교감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문답법이나 질문법을 통해서 아이의 그런 재능을 끌어낼 수 있는 방향에 좀 더 힘쓰면 훨씬 더 아이가 성장하는데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오래오래 가르치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게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학부모님 혹은 이제 학생들이 있다면 꼭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챗 GPT는 생성형 AI라서 그 대화나 글들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이게 믿음직한 출처에서 온 것이냐, 여기가 어떤 사이트냐, 이런 거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하기보다는 많은 데이터에서 내가 물어본 질문과 문맥적으로 잘 맞아떨어지는, 논리가 잘 맞아떨어지는 모든 데이터를 끌고 와서 그거를 조합하는 구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제 한국과학협회나 이런 데서 나온 내용을 근거로 해가지고 챗 GPT가 대신 얘기를 해준다면 너무 정확하고 좋겠죠. 그리고 이제 논문이나 이런 거를 베이스로 갖고 와서 얘기를 해준다면 너무 좋겠지만, 그냥 이 인터넷상에 떠도는 무수한 글들에서 내가 물어본 대화 맥락과 가장 일치하는 내용들을 갖고 와서 구조화시킨다라는 측면에서 생각을 하시면, 얘가 준 거를 일단 기본적으로는 내가 참고할 만한 자료로서 하나를 받아들되 여기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계속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전쟁과 프랑스의 어떤 전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설명해줘 라고 한다면 전쟁사 박물관 이런 데에서 나온 출처 이런 건 너무 명확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역사에 관심 있는 초등학생이 자기 블로그에 쓴 글도 얘네는 데이터로서 그대로 똑같이 갖고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어떤 그 수치나 아니면 중요 논리나 이거는 너무나 그냥 당연한 논리다라는 것만 빼놓고는 대부분 이 팩트체크를 내가 갖고 와서 쓸 그런 내용이나 논리에 해당하는 거는 다시 포털에서 본인이 팩트체크를 한 번씩 더 해주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당 파인만 교육에서 입시를 총괄하고 있는 엄보영 수장이고요. 분당 파인만 교육의 과학과를 맡고 있는 고동현 원장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원장님, 지금 초등, 중등 어머님들 말고 이제 고2, 3 어머님들 대상이 좀 될 것 같은데요. 요새 이제 많이 유튜브에서 뜨는 게 의대 들어가는 거 방법이 확 바뀌었습니다. 막 이런 영상들이 많이 떠요. 근데 그렇게 크게 확 바뀔 일이 사실은 그 거국적인 학습 로드맵으로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확 바뀌는 이유가, 일단은 첫 번째는 대통령의 정책이 더 이상 좀 진행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이 유지가 되지 못하고 다시 이제 회귀를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의대 경쟁률이나 이런 게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대학에서 사탐 이런 거를 좀 허용해 준 대학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이 일부 의대에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이 개방이 되었다. 요 정도인 것 같은데, 이거 말고도 또 제가 특별히
더 캐치업을 해야 되는 그런 학습 로드맵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의대, 치대 뭐 이쪽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좋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화생 쪽에 이제 깊이 있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일반 선택 말고도 진로 선택 과목이 일단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진로 선택 과목 중에서도 화학하고 생명 부분은 반드시 조금 이제 1등급을 사수하는 A등급을 사수하는 방향으로 깊고 심도 있게 공부를 좀 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사탐런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지만 꼭 사탐런이라고 해서 사탐을 하는 게 유리하지는 않아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이제 변환 표준 점수나 혹은 가산점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약을 걸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상황에 따라서 아니면 출제 난이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이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 해가지고 대거 이렇게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이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다 정시, 수능에 해당하는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대학 입시에서 정시 수능으로만 들어가는 게 있는 거는 아니니까 수시에서는 여전히 화생을 듣지 않고 의대를 오겠다고 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수능에서 사회탐구를 과학탐구 대신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표준점수나 이런 거를 감안을 했을 때 너가 충분히 우수한 인재라는 거를 보여주면은 내가 문은 열어줄게 라는 것과 우리 학과에 들어와가지고 정말 적응을 잘하고 그 의대 공부를 잘 따라올 수 있느냐 라는 거를 보는 건 또 조금 다른 문제라고 보여서, 일단은 이제 학생들이 N수생을 제외한다면 수시를 중점적으로 보고 정시는 붙여서 보는 구조로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는 어차피 의치대 갈 친구들은 화학, 생명과학 위주로 해야 되는 그 로드맵은 전혀 변하는 게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다만 정시에서 추가로 수능에서도 또한 그걸 선택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내가 경영대학이나 이런 데 가려고 거기에 맞게 학생부는 준비를 해서 수시는 거기를 쓰지만 수능을 봤는데 너무 잘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수능 점수가 너무 아까워서 사실 의사 가운도 좀 멋있었다, 한번 써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탐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그런 의대를 써볼 가능성이 열렸다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더 정확한 것 같네요. 그렇죠. 가능성 정도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고2, 3에서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 막 판도가 바뀌었다, 이 정도는 아니라고 어머님들께서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고1 이하 이제 새로 바뀐 교육 과정에서 의치대를 희망하는 친구라면 이제 그 의대 정원이 늘어난다는 가정하에 더 이렇게 급물살을 타면서 인기가 급상승한 부분도 있었는데, 이게 의대 정원이 유지가 된다는 가정하에서도 그 학습 로드맵이 어떤 식으로 과학은 진행이 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중등과학이 일단 기초적으로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통합과학의 중요성은 놓고 갈 수가 없습니다. 통합과학도 이제 한번 확실하게 여기서 중요하게 다뤄야 되고요. 이제 특히 이제 일반 선택이나 진로 선택으로 들어갈 때 일반계 이공계라면 물화 쪽에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에 강점이 있다면, 일단은 의치를 목표로 한다면 화생 쪽을 일단 진로 선택하고 일반 선택에 있어서도 이제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고득점을 맞는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일단 공부를 조금 해놔야 되고요. 그런 이제 깊이 있는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또 화생 쪽에 강화시켜서 일단 공부를 많이 해놓으면 의대뿐만 아니라 이제 뭐 그렇죠, 생화학 연계되는 또 좀 아니면 생명계통 공학 쪽에도 일단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능에서 통합과학만 나오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예전에는 사실 의치대를 준비를 하는 학생들은 화생 위주로 준비를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통합과학이 수능의 그냥 대표 과목이 되어버리면, 물론 이제 과학이 약간 융합이나 이제 다른
과학 그 4가지 과목들을 서로 약간 통합시킨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게 예시 문제로도, 교육부 예시 문제로도 나오고 하기는 했지만, 통합과학에 나오는 물리 영역이 사실은 물원에 나오는 역학 영역과 거의 비슷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통합과학의 물리 부분이 심화 버전이 약간 물원이 되는 그런 구조라서, 이제 의치대를 희망을 하면은 뭐 당연히 화생에 대해서는 내 전공이랑 직접적으로 연계된 과학 과목이니까 학생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이제 임해야 할 거고, 세특 내용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오히려 선배들과 조금 다른 부분은 수능에서도 만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능만으로 의대를 뽑기는 쉽지 않겠지만, 어차피 수시 영역에서 수능 최저를 갖고 오던 아니면 1단계를 수능으로 보고 그 다음에 2단계에서 학생부를 가져오는, 그러니까 수시 전형, 정시 전형에 따라서 그렇게 조금 차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가 됐던 간에 의치대를 희망하는 친구들은 수능에서 퍼펙트한 그런 점수대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예전 선배들은 안 했던 물원까지 조금 해야 되는 구조가 아닌가. 왜냐하면 지금 대입이 단지 이제 학생부랑 그 수능만 가지고서 평가하기 어려우면 뭐 이제 논술적인 영역도 일부 도입될 수 있다. 혹은 이제 그런 구술 면접에서도 세미 논술 정도의 그런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들이 도입될 수 있다라는 여러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완벽한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오히려 화생은 기본이고 물원까지는 좀 짚고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일단은 일반 선택 과목에서 대부분 학교들이 이제 택2, 택3을 택할 텐데요. 그때 일단 의대를 간다 그러면 뭐 화생은 필수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가 일단 물리를 또 수시를 생각해야 되면 버릴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반 선택까지는 이제 물화생을 선택을 하는 방식이 좋을 것 같고, 이제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화생 쪽을 이제 이게 2과목씩 쪼개져서 총 8과목이 됐으니까 그때 집중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통합과학에서 어차피 수능을 볼 때 완벽성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의대라면 최상이기 때문에 이제 물리 부분에서 이제 미스나거나 그런 부분이 되면 발목 잡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 부분도 예전 아이들보다는 이제 확실히 좀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을 것 같아요. 이게 개정교육 과정이 학력 인구가 줄어들고 이제 미래 인재상이 바뀌면서 거기에 맞게 목적성을 가지고 개정 교육이 되는 거는 사실인데, 사실상 최상위권 친구들에게는 할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의치대가 워낙에 최상위 중에 최상이다 보니까 수시 6번, 정시 3번, 이 9개의 카드를 다 의치대를 쓸 수 있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 의치 아니면 일부 공대 이렇게 써야 되는 친구도 있을 건데, 일부 공대까지 조금 선택지에 열어둬야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또 물리가 또 기본적으로는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모로 또 한 물원 정도까지는 그 학생부에도 남아있고 본인도 공부를 좀 열심히 해두는 게 수능 완벽성, 그 다음에 이제 수시 정시에서 공대 일부 갖고 가는 거, 이 2가지 차원에서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당 파이만 교육에서 입시를 총괄하고 있는 엄보영 소장이고요. 오늘은 우리 이제 초등, 중등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조금 과학 공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 이제 과학 원장님. 고동현 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래서 좀 이제 과학 공부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일단 어머님들께서 제일 조금 궁금해 하시는 게, 초등 어머님들이
처음에는 과학 공부를 공부로 접근하기보다는 뭐 이제 과학은 좀 일찍 뭐 이제 수학이나 영어처럼 일찍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별로 없으시고 그러다 보니 이제 과학을 조금 흥미로 처음에 좀 접근하길 바래서 실험 과학 쪽으로 많이 시작을 하시는 게 보편적인데 그 실험 과학을 한 3, 4학년 때 맛보기 정도로 해야 할지 아니면은 그냥 뭐 과학은 중등 때 해도 늦지 않으니까 초등학교 때는 좀 그냥 정말 과학을 취미처럼 할 수 있도록 쭉 이어갈지 이런 부분을 조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별로 조금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있다 하더라도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 아이가 이과일 것 같다. 이과일 것 같으면은 과학은 무조건 수학만큼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과일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일단 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조금 접근하면 좋을 과학 학습 로드맵을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소장님께서 너무 어머니들의 이런 생각을 제대로 얘기해 주셨고요. 일단은 어머님들이 초등 저학년 때 실험을 하면서 흥미를 이렇게 위주로 일단 아이들에게 첫걸음을 뛰게 하는 방식은 너무나 좋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호기심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점점 탐구해야 하는 영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데 이게 사실적으로 중고등학교 올라가서 탐구 보고서를 쓰든 아무래도 수행평가를 하던 아니면 지필평가를 하던 간에 개념적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평가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흥미에서 평가로 전환되는 시기가 일단 초등학교 고학년서부터는 전환이 돼야 아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복습할 기회도 갖고 로드맵을 작성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어머니들이. 왜냐면 너무 과학 재밌어. 처음에 실험하는 거 좋아하다가 이론이 들어가면 딱딱해지기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빠른 템포에서 접근을 해야 나중에 난이도 높아지는 고등과학에 가서 힘들어지는 상황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일단 애들이 한 중학교 1학년 뭐 이때부터 과학을 공부로서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어머님들이 생각을 하시다가 또 이제 그 난관에 봉착을 하시는 게 중학교 1학년이 되면은 이제 초등학교 한 4, 5학년 때까지 착한 우리 아기가 많이 변하거든요. 네. 자아가 강해지고 이게 뭐 당연한 발달 과정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 학원이 이런 면에서 좋을 것 같아. 너한테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걸 해보자 라고 했었을 때 굉장히 협조적이던 친구들도 싫은데? 나는 지금 이 학원이 딱 마음에 들고 나는 이렇게 과학 공부하는 게 좋은데 나머지는 뭘로 보충해도 돼. 뭐 이제 이론 같은 거는 인간 같은 걸로 보충을 해도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정말 그렇게 해서 보충을 아이가 하면은 좋은데 그게 또 강제성이 없으면 스스로 보충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저는 과학도 수학만큼 수학이 이제 인강 강사분들이 뭐 일타 강사시고 되게 재밌고 즐겁고 너무 이제 수학을 좋아하게 가르치시는 것 잘 아시면서도 또 이제 그 오프라인 학원을 포기하실 수 없는 부분이 수학이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이신데 사실은 과학도 저는 똑같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학원에서 관리가 돼야 되는 게 필요한 시기가 있는데 그게 아이가 너무 성장한 다음에 시작이 되면 그냥 이제 뭐 조금 일찍 시작해서 뭐 그렇다라는 거를 좀 뛰어넘어서 아이가 그 다음부터는 자기 좀 고집대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근데 그 고집대로 잘 진행을 해서 자율학습을 잘하면 참 좋은데 또 그거는 또 아직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내 맘 같지 않고 그런 면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 좀 선배 어머님들께서 초등학교 한 5학년, 6학년 정도 되는 어머님들한테 애가 말 들을 때 빨리 옮겨라 라고 하시는데 진짜 지금 하는 게 맞아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런 어머님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담 많이 좀 고민 많이 들어보셨죠? 네, 어머니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 어머님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첫째를 키우시는 어머님들은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이제 타이밍을 언제 잡아야 되고 언제서부터 학습에 집중을 시켜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제 둘째를 키우시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빠르게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를 많이 느끼세요. 어머님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둘째서부터는 과학이 좀 난이도가 있는 과목이다. 어려운 과목이니까 빠르게 학습으로 전환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예방 접종을 시켜야 되겠다 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험 중심의 그런 약간 흥미 위주의 과학에서 이론이나 그런 그 개념 중심의 학습 위주의 과학으로 조금 더 빨리 전환을 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 시기를 한 어느 정도에서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서부터는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비단 영재학교나 뭐 이렇게 이런 학교를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를 준비하고 일반 이과 계열의 학생이라 하더라도 과학이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습적 성취도를 올리기 좀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복습하는 시간까지도 감안을 하려면 빨리 시작하면 할수록 되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죠. 맞아요. 이 과학이 사실 제일 조금 어려운 부분인 게 중학교, 그러니까 중등 과학이랑 고등 과학의 갭 차이가 너무 좀 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과학이 한 과목이잖아요. 한 과목에서 이제 여러 영역의 과학을 한꺼번에 다루는 건데, 고등학교 가면 저는 이제 자가 증식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이제 1학년 때는 물론 통합과학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그 과학실험탐구, 요렇게 두 가지 정도로 되지만 2학년이 가면은 그때부터는 우리 아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뭐 이제 대학 전공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은 물화생지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생화학, 공학부 뭐 이렇게 하면은 생명과학, 화학, 물리 이거 세 개가 무조건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거를 좀 나중에 융합 선택 막 이런 것까지 다 같이 감안을 하면 이게 과학 과목이 오히려 수학 과목보다 과목 수가 더 많아지는, 뭐 영어나 국어는 말할 필요도 없고 수학보다도 과목 수가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탐구의 그 중요성 및 탐구의 어려움을 고등학교 때 너무 이제 절실하게 느끼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첫째 어머니, 둘째 어머니를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시작은 이제 좀 그런 개념 위주의 학습 위주의 과학은 5학년, 6학년 정도부터 시작은 하는데, 그러면은 초등, 중등 요렇게 해서 그 한 학년씩 올라갈 때 이제 조금 더 유의해서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과학 학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좀 추천을 해주실 만한 그런 로드맵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과학이 중등과학하고 고등과학이 이렇게 이제 많이 좀 나눠져 있는데요. 중등과학에 이제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뭐 2학년 이런 단원들을 보면 좀 자연과학서적 접근법으로 돼 있어서 한 챕터당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이렇게 단원별로 끊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끊어져 있는 내용이 고등과학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단원을 쉽게 내려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초가 상당히 되어 있어야 나중에 고등과학을 배울 때 확실하게 성취도가 올라가는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중등과학이라고 해서 중학교 부분에 핵심적인 부분에 이제 물리화학이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또 이제 통합과학이 상당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뭐 어머니들께서 아이의 흥미나 혹은 조금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 물화생지를 같이 하는 것도 중학교 과정에서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첫 스타트는 일단 중학교 과정 기본서부터 스타트를 하는 거를 많이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중학교 기본서부터 시작을 하지만 어차피 이게 제가 이제 그 통합과학이 지금 고1부터는 수능이 통합과학만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갑자기 통합과학을 좀 이렇게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는 그런 패턴들이 좀 생긴 것 같더라고요. 상담을 해보다 보면은.
그런데 이제 저는 약간 통합과학이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과학이 아니잖아요. 네. 그냥 이제 새로운 과학을 모아 통합과학이 아니고 이제 물리화학, 뭐 지구과학, 생명과학 여기서 고등학생이면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이면 최소한 이 정도는 문과든 이과든 예체능이든 상관없이 교양으로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들을 통합과학에 묶어놨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중등과학도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 통합과학이 중등과학보다 조금 더 윗선에 있는 것일 뿐 그 개념들을 계속 더 쉽게 조금 그 나이대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하기 쉽게 풀어져 있는 그런 친절한 공부들을 하다가 뒤로 갈수록 더 학습적인 그런 부분이 커지는 거인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히 초등과학이다, 중등과학이다, 고등과학이다가 딱딱 그냥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고등과학에 중요할수록 중등이나 초등에서도 네. 그걸 좀 더 쉽게 다시 가르치고 이런 면들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특별히 초등과학이나 중등과학을 배우고 있지만 우리 아이가 이 부분에 그러니까 과학의 여러 영역이 있지만 이 부분에 특별히 더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결국은 이과 쪽이 맞더라 하는 그런 단원이나 영역이 있었을까요? 네, 일단은 아이들이 일단 딱 중학교 과정의 그 과목의 공부를 이제 해보면 이제 본인이 많이 선호하는 게 나와요. 수리적 계산이나 아니면 이제 조금 이과적으로 전형적인 패턴을 갖는 아이 같은 경우는 선생님 물리가 재밌습니다, 물리가 쉬워요 하는 친구들이 좀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일단은 기본적인 규칙성이나 조금 다소간에 이제 미리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 숙지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 친구들은 일단 화학생명 쪽을 더 쉽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통합과학 영역에 들어가 버리면 어차피 그 네 과목이 적절하게 믹스가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첫 발을 떼들 때 흥미 위주의 차이로 뭐 물리부터 공부를 한다, 화학부터 공부한다고는 할 수 있지만 최종 단계에서는 이제 그 부분이 전부 다 맞물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각각의 성취도를 좀 올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첫 걸음 때 흥미 위주로 가시고 결국에는 그 부분까지도 통합과학의 영역에서는 커버를 쳐줘야 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그 좀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어쨌거나 수능에서 통합과학만 나온다고 하면 이게 탐구는 2점, 3점 이렇게 문제가 100점이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3점짜리가 더 어려운 것일 거고 그러면 이제 통합과학은 물화생지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다 내려온 상황인데 그러면 3점짜리 어려운 문제는 어느 영역에서 좀 주로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좀 물리랑 화학 쪽으로 조금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소장님하고 생각이 많이 비슷하고요. 다만 이제 통합과학에서 그런 부분이 통합과학이 좀 매력적이에요. 이제 다 어떻게 해서든지 빅뱅 역사학서부터 시작을 해서 엮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물리화학이 연계된 문제가 많이 나올 거고 그 중에서 난이도 높은 거 혹은 화학생명이 연계된 난이도 높은 문제 혹은 물지가 연계된 난이도 높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예시 문제만 봐도 융합형 문제가 확실하게 강점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중학교 때 첫걸음을 뗄 때는 물화 쪽에 좀 힘을 실어주고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기틀이 잡힌 다음에 생지 영역까지 포함해서 확실하게 어려운 부분을 잡아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은 일반적인 그 이과 쪽을 희망하는 친구들의 그 로드맵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부터는 그 과학을 학습 개념 위주로 좀 이렇게 돌려서 과학을 개념을 잘 이해를 한 다음에 이거를 뭐 이제 응용하고 문제에 접목시켜보고 이런 습관을 5학년 때부터 들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중등과학이나 고등과학이 어디 이렇게 딱딱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는 사실상 고등과학의 내용인데 그거를 쉽고 친절하게 길게 풀어놓은 영역들이 초등이나 중등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이어지는 영역이니
공부를 할 때 좀 더 앞서 나가서 공부를 아이가 스스로 하게 된다면 좀 학습적인 영역에서도 커버리지가 훨씬 더 커질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일반적인 거 말고 조금 우리 아이가 목표가 좀 높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그 과학고를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저 이제 자사고도 굉장히 학교마다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약간 그 민사고가 지금은 그 자기가 낸 서류에 대한 그걸 기반으로 한 개별 면접으로 바뀌었지만 한 2년 전만 해도 그 탐구 영역에 대해서도 이제 따로 교과 면접을 볼 정도로 그런 아이들이 국, 영수, 탐에 대한 어느 정도 교과 면접에서 다 자기를 조금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커리상 그런 게 민사고는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왜냐하면 민사고가 1학년 때부터 이제 다른 자사고나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공통, 국, 영수, 그 다음에 통합, 과사 이렇게 한꺼번에 일반적으로 배우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민사고는 이것도 기본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1학년 때부터 선택 과목의 향연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이 선택 과목이 저학년 때부터 많아진다는 거는 과학고랑 비슷한 이과를 선택한다면 과학고랑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과학고에서 과학에 대한 내가 좀 깊이 있는 공부를 일찌감치 좀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일반고의 고3까지의 진도를 한꺼번에 빼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는 그거보다 더 난이도가 있는 약간 좀 더 전문 교과군의 과학들을 수강 신청을 해서 듣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민사고는 1, 2, 3학년이 다 이렇게 약간 선생님들 자체가 약간 교수형 학습을 시키시는 그런 선생님들이시고 그리고 실제로도 선택 과목들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전문적이고 방대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듣고 싶은 내 진로랑 관련된 그 영역을 들으려면 약간 그 전에 그 과학 공부를 어느 정도 본인이 탄탄하게 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민사고는 뭐 이제 외대부고나 다른 자사고랑 엮어서 얘기를 하기보다는 이과 갈게 확실한 친구들은 과학고랑 좀 묶어서 얘기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조금 더 맞는 분류 같아서 만약에 과학고 아니면은 이렇게 민사고인데 내가 이과 쪽이 확실한 그런 학생들 이제 조금 그럼 다 굉장히 좀 하이 레벨을 꿈꾸는 친구들이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아까 말씀하신 로드맵에서 조금 어떤 점을 좀 더 신경 쓰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기초적으로 기본적으로 중등과학을 이제 끝내고 난 다음에 일단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원 화학원이라고 해서 이제 그 과목들을 많이 학습들을 하세요. 그래서 그 과목을 학습을 하고 통합과학은 일단은 이제 고1 때 내신만 했었으니까 그 때문은 이제 입학해서 내신 대비만 하는 패턴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통합과학은 워낙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짚고 넘어간 다음에 이제 원과정에 가서 일반 선택 과목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적인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제일 이제 안타까운 부분들이 개념은 확실하게 잡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문제풀이를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게 잘 알아요. 선생님들도 설명을 잘하고 우리 아이들도 똘똘해서 잘 아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전적으로 문제를 잘 못 풀다 보니까 이제 심화 과정이라고 해서 문제풀이 과정까지 체계적으로 다져놓고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최소한 저는 일반 선택 과목까지는 물원, 화원, 생원, 지원의 일반 선택까지는 확실하게 학습 성취도를 올려놓고 진학을 해야 올라가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개념은 되게 잘하는데 문제 풀이에는 또 약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아이들 자체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시키는 방식들이 이제 많이 이제 좀 부족한 게 보여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판서를 하던 이제 개별인으로 맨투맨으로 붙어서 설명을 해줄 때는 너무 이해도도 좋고 성취도도 큰데 막상 혼자 이제 시간을 정해주고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다 보면 그게 약점이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게 풀이 과정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흡한 점이 많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고 그 부분을 연구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가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선생님이 오프라인에서 옆에서 끼고 가르쳐 주다 보면 아이가 적용하는 패턴을 이제 쉽게 익힐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혼자 공부를 한다, 아니면 혼자 뭐 인터넷으로 공부를 한다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약점을 많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에서 선생님이 이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부분이 이제 학습이 됐을 경우에는 나중에는 결국 시험장이나 아니면 숙제를 하던가 그때 혼자 접근을 하면서 본인이 아, 내가 레벨이 올라갔구나 하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는 약간 과학고 그런 빠른 커리 이런 부분을 조금 메이크업을 하면서 이걸 잘 따라가면서 나중에 과학 전문 교과군을 일찍부터 선택해서 듣는 이런 과정, 가장 좀 하이 레벨 쪽으로 로드맵을 말씀을 해주셨다면, 그러면은 이제 외대부고나 다른 자사고들은 대부분 이제 1학년 때까지는 일반고랑 똑같이 그 공통 과목들을 수강을 하고 2학년 때부터 선택 과목을 수강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일반고와의 차이점이 조금 편제 자체는 줄어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진로 선택 과목이 A, B, C로만 평가를 받고 이 진로 선택 과목에 전문교과군이 포함되었었던 그 2015 개정교육과정과는 달리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전문교과군 자체가 그 상대평가를 같이 병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조금 전문 교과를 덜 깔고 대신 이제 융합 선택 교과군이라든지 그렇게 조금 이런 과목들을 깔다 보니까 일반고 상위권, 그리고 이제 외대부고형 그런 많은 자사고들 요런 쪽의 버전, 그러니까 공부는 잘하는데 일반고의 이과랑 그 커리상 되게 크게 차이는 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는 또 로드맵이 어떨지, 그러면 좀 경쟁 상황에 조금 더 치우쳐가지고 아이가 좀 어떤 부분을 힘들어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조금 더 반복적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조언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일반론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인문계고등학교 최상위권 아이들이나 외대부고나 이런 쪽 친구들 같은 경우도 과학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깊이 있게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통합과학 자체가 물화생지가 상당히 많이 이제 믹스가 되어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통합과학 자체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의 수준이 높을 경우 어찌됐든 상대평가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 높은 문제들이 출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가 거기서도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원과정 일반 선택 과정에서 아까 과학나 뭐 민사고 같은 애들은 이제 물원, 화원, 생원, 지원의 일반 선택을 필수적으로 개념 부분만 아니라 심화까지 문제풀이까지 이제 철저하게 본다면, 일단 인문계고등학교 아이들하고 외대부고 뭐 이쪽 진학하는 친구들도 일단은 물리원, 화학원의 심화까지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통합과학을 결국은 수능을 보는 과목이고, 통합과학 자체에서도 물화생지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습 능력을 높여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하게 되고, 나중에 어차피 일반 선택에 가서 또 이과형 아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선택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 부분까지는 강점을 좀 둬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분당 파인만 교육에서 입시를 담당하고 있는 엄보영 수장이고요. 분당 파인만 교육 과학과 원장 고동현입니다. 네, 오늘은 그 과학 공부, 인강이 필요한 아이, 학원이 더 필요한 아이 이렇게 놓고 하려고 했는데 PD님이 인강이 필요한 아이, 학원이 필요한 아이, AI가 필요한 아이, AI를 또 넣어달라고 하셔서 총 3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인강과 학원에 대해서는 어머님들이 상담으로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셨을 것 같아서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어머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일단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기초적인 부분과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조금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 단계를 갈 때 이제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간략하게 물리의 예를 들면 어머니들이 많이 진행하시는 게 수학에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물리를 알지 않나요? 하는 경우를 많이 얘기하십니다. 근데 물리 선생님이 물리를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뭐냐면 고등학교 수학까지 다 안다는 전제 하에 이제 스킬적인 면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정확한 정답을 맞추는 방법 한 가지와 얘가 물리를 배우는데 수학적 지식이 약간 미흡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첫걸음 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등학생한테 물리를 가르치는 방법하고 중학생한테 물리를 가르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물리를 처음 배우고 일반 선택 물원 정도의 문제를 풀 때까지는 사실은 이제 학원에서 선생님이 끼고 그 수준에 맞는 풀이 방식과 아이가 특별히 못 푸는 방식 또는 접근하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끼고 선생님께서 체계를 가르쳐 주면서 가르치는 방식이 되게 중요합니다. 소위 말해서 파이널 과정을 하시는 유명하신 강사분이 중학생 물리를 가르친다. 효율성이 떨어져요, 사실은. 그래서 어머니들이 생각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일단은 어느 정도의 레벨이 올라갈 때까지는 오프라인 강의와 선생님의 관리를 받으면서 진행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고요. 이제 고3 마지막 파이널 과정할 때 정해진 시간 안에 빠르고 정확하게 풀 때 이제 최종 총정리 단계에서는 인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인강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사실 이제 뭐 워낙에 잘 가르치시는 분들이니까 개념 같은 거 되게 재밌게 설명을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아까 그 말씀을 하셨다시피 과학이 개념까지는 너무 아이들이 즐겁게 이해를 하는데 다 알겠어요. 너무 재밌네요. 아, 과학이 이런 거였군요. 라고 하는데 그거랑 관련된 문제 풀어봐라 라고 하면은 다시 모르는 걸로 이렇게 회귀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님들께서 언제까지 그냥 인강으로도 다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주로 어느 정도 때까지인 것 같냐 하면 한 중학교 2학년 때 정도까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이가 그 중학교에서 받아오는 과학 점수도 좋아요. 그리고 아이가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가 과학을 잘하는 아이잖아요. 과학을 잘하는 아이인데 그래서 이제 과학 공부에 대한 믿음이 딱 있는 상태에서 아이가 엄마 인강 들으니까 대충 무슨 소린지 다 알겠고 재밌어. 이렇게 해도 공부가 가능할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신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아이의 말에 신뢰를 해주시는 그런 측면은 너무 좋기는 하지만 이제 그거를 막상 개념을 재밌게 아는 것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는 좀 많이 다른 영역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수학에서 대수 같은 거를 할 때 y는 fx라고 했었을 때 뭐 이제 예를 들어서 F라는 블랙박스가 있어. 까만 상자가 있어. 그래가지고 X라는 어떤 특정한 수를 집어넣으면 Y라는 값이 나오는데 X1은 Y1이라는 값이 나오고 X2는 Y2라는 값이 나오고 근데 이게 규칙성이 있어. 이 규칙성이 바로 F야. 그래가지고 F를 찾아내는 게 대수야. 라고 개념을 설명하면 쉽잖아요. 그런데 Y는 fx에서 비롯되는 그 많은 대수 문제를 그럼 풀 수 있냐 이거죠. 이 블랙박스 하나의 그 개념 정리를 가지고 약간 이제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개념은 되게 재밌어하고 바로 알아듣는 것 같은데 막상 문제를 풀려고 하면은 못 푼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그런 영역의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과학이랑 수학이랑 사실 굉장히 닮아 있는 과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개념을 아는 것과 그거를 문제에 적용하는 것에는 문제에 적용하기까지의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하고 많은 도전과 재조정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때 이제 도전과 재조정의 그 긴 과정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이제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봐주시고 관리를 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강이 필요한 친구들은 이제 내가 지금 과정은 너무 재밌게 하고 있는데 앞에 과정을 조금 미리 내가 혼자서 공부를 추가로 해보고 싶어. 근데 이제 아직 문제를 풀 건 아니지만 개념이 어떤 개념이 있는지는 좀 궁금해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개념을 이해하는 정도로는 인강을 활용하는 게 괜찮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스킬적인 측면으로 넘어가서 수능 이제 몇 분 내에 몇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어려운 문제도 있고 쉬운 문제도 있는데 얼마나 빨리 이런 유형의 문제는 접근을 어떻게 해서 어디부터 풀어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인지에 대한 콕콕 찝는 그런 스킬적인 것들, 고3 때 마지막 총정리를 할 때도 인강이 유용할 수 있다. 그런데 중간에 과학을 제대로 개념을 적용하고 학습하고 다지는 과정에서는 이제 선생님이 옆에서 끼고 가르치시면서 이 친구는 어떤 게 부족하니까 이 부분은, 이 단어는 그 개념이랑 좀 더 연계가 되니까 그러면은 그 내용을 조금 더 같이 공부를 시키면서 숙제 그것도 같이 내주면서 이것도 같이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개별적인 판단이 좀 가능한, 한마디로 관리가 가능한 그런 이제 학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과를 갈 거다라고 한다면 과학이 수학 이상으로 중요해지는 시점이 고등학교 때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제 아이가 개념을 학습으로 적용시켜서 문제풀이를 하는 과정이 중학교 때부터 연습이 되어야 하니까 이제 이과를 갈 친구들은 중학교 때 더 빠르면은 한 초5, 6 정도부터 이런 연습을 반복적으로 습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AI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는 AI가 굉장히 그런 숫자가 들어간 것, 통계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몇 년도에 뭐를 하는 무슨 인구의 비율 이런 걸 찾아줘 라고 하면은 되게 그럴듯하게 소숫자 막 둘째짜리, 셋째짜리까지 얘기를 하면서 거짓말을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통계청에서 찾아보면 그 숫자가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더 비싼 AI를 쓰면 되지 않냐 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텐데,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에서 이런 걸 봤어요. 어떤 분이 이제 그 유럽의 그 성자, 굉장히 성인으로 유명하신 분의 무덤을 찾아가고 싶은데 그게 이제 대외적으로는 비공개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20불 부가세 따로 나오는 그 요금제 있잖아요. 그 요금제를 본인이 쓰고 있어서 그 요금제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모른다고 했대요. 근데 옆에 친구가, 그 친구는 200불짜리를 쓰고 있어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어디다 라고 얘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역시 10배의 가격을 받을만 하구나, 얘는 알려주는구나 하고 이제 갔는데 진짜 약간 위장 무덤처럼 이렇게 약간 파여져 있기도 하면서 돌로 이렇게 둘러져 있고, 그래서 이거 위장 무덤이 확실하구나 하고 거기서 이제 성인의 무덤이니까 기도도 하고 막 이런 영상을 올리셨는데, 누가 이거 우리 동네 그 아궁이터인데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잘못된 거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알려준 거죠. 근데 이 분은 이 나라에 대한 정보가 전혀 지리적인 정보나 이게 어디에 쓰이는 어떤 물건이었다라는 어떤 구전이나 이런 것들을 들을 기회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AI 학습이 요새 좀 외국어 학습으로 좀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외국어 학습은 수학과학 학습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물어보기도 자판으로 치기도 좋고, 근데 수학과학은 수식을 넣거나 화학식을 넣거나 할 때 그거 자체도 조금 아이가 물어보기도 힘들 뿐더러 이거를 이제 이런 경우엔 괜찮거든요. 논리가 A부터 Z까지 있는데
EF만 비어 있는 거예요. EF를 잘 모르겠어. 이 중간 다리가 어떻게 진행돼서 이쪽으로 넘어가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내가 A부터 Z까지 어떻게 해결이 된 상태야. EF의 요거에 해당하는 내용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혹은 EF에 해당하는 이 논리는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면 비교적 정확한 답을 이야기해 주거나 얘가 정확한 답을 이야기해 주지 않아도 A부터 Z에서 EF만 모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류를 발견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는 AI가 내가 생 노가다로 찾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좀 검색어라도 하나 더 유효한 검색어를 입력할 수 있고 해서 굉장히 좋은 툴이 될 수 있는데, 내가 A부터 Z까지 아는 거는 EF밖에 없는 상황에서 A부터 Z까지 알려줘라고 하면은 그거를 검증할 능력이 나에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수학과학을 물어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게 되게 적어서 오류 검증 같은 것들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직감으로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말이 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를 이렇게 판단할 수 없는 상태면 그냥 제 뇌피셜로는 좀 그거는 위험하지 않을까 싶은데 동의하시나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보조적인 수단으로서의 역할과 지식적인 부분의 약간 연계성에 대해서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나 과학적 그 능력 향상에는 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이가 더 학습이 많아지고 내가 아는 게 많은 상황에서 그 중에 정말 일부를 몰라서 근데 그걸 효율적으로 조금 더 알고 싶고 내가 그거를 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그냥 힌트라고 생각하고 이거의 정답은 따로 찾을 건데 힌트가 있는 상황에서 찾는 것과 아예 없는 데서 찾는 것과는 다르니까 내가 조금 도움을 받을게 라고 하는 경우에는 AI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A부터 Z까지 AI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오늘은 학원이 더 잘 맞는 친구, 인강이 더 잘 맞는 친구, 혹은 그런 상황, 그리고 AI가 학습에 도움이 되는 상황,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눠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추가로 이런 것도 좀 만들어서 올려줬으면 좋겠다 싶으신 영상 주제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제작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